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수능 국어 영역 학습법입니다. 오늘 제 강의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2014학년도 수능 국어의 특징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오늘 이제 강의 핵심이 될 텐데요. 수능 국어 영역 학습법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저의 소박한 강의의 바람이 있다면 오늘 강의를 이제 듣고 댁에 돌아가셔서 댁의 자녀분들에게 작은 조언이라도 하셨으면 하는 겁니다. 예,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 수능이 AB형 수준별 수능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전히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라고 하는 범주 안에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머니들이나 아이들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개념에 대해서 좀 간과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개념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이가 대학에 가서 학문을 얼마만큼 잘 수행해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이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은 이제 이런 시험이라는 걸 좀 간과하고 특히 EBS 연계가 되면서 EBS 교재를 무조건 외우려고만 자꾸 든다는 거죠. 학문을 얼마만큼 수행해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시험은 결국은 이 아이가 대학에 가서 얼마만큼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학문적인 어떤 논의들을 펼칠 수 있느냐를 이제 측정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능 국어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과목들이 생각하는 힘, 즉 사고력을 측정하는 문항들을 출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간단히 작년에 치러졌던 2014학년도 수능 국어에 대해서 간단히 좀 안내를 드릴게요. 어머님들이 잘 모르시고 있는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렇죠. 우선 2014학년도 수능부터 AB형 수준별 수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이제 제일 큰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국어 같은 경우는 2013학년도까지 언어 영역이라고 불렸어요. 그런데 2014학년도부터는 국어 영역으로 이제 명칭이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 명칭의 변화는 이제 큰 의미가 있거든요. 이제 그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언어라고 하면 이제 국어 교과의 성격을 좀 넘어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교과적인, 도구교과적인, 그러니까 모든 학문에 두루 통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 중심으로 이제 측정하겠다는 거고요. 근데 이제 국어라고 하는 명칭으로 가게 되면 고등학교 교육과정상의 국어 교과목에 대한 이 아이의 성취 수준이 얼마냐 이런 것들을 좀 묻겠다는 의도가 좀 묻어 있는 이제 명칭 변경이라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아셔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어 영역으로 바뀌게 되면서 시험의 성격이 교육과정 중심의 성취도 평가의 성격을 좀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취도 평가는 아니지만 성취도 평가에 좀 근접하게 이제 가까이 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문항수나 시험 시간은 작년까지만 해도 50문항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40문항으로 줄고 시험 시간은 똑같습니다. 80분.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A형과 B형의 내용 영역별 문항수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요. 어머님들이 일단 용어에 조금 어색할 수도 있겠는데 여기 내용 영역별이라고 보시면 화법, 작문, 문법, 독서, 문학이 보이시죠? 이게 뭐냐 하면 교육과정상에 이 아이들이 이수해야 될 과목명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영역 안에 이 아이들이 이수한 과목들을 구체적으로 문항수를 나눠서 이렇게 묻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2013학년도 언어 영역까지만 해도 듣기, 쓰기, 읽기 이렇게 나눠졌는데 이제는 국어 교과목명을 그대로 이제 끌고 들어온 것도 교육과정을 중시하겠다는 이제 의도가 있는 거죠. 실제로 문항수를 보시면 화법, 작문, 문법은 5문항씩 그리고 독서, 문학 문항수는 15문항씩 그래서 총 45문항으로 구성이 됩니다. 근데 AB형으로 오면서 가장 특이할 만한 건 문법 문항수가 상당히 증가했다는 거죠. 그런데 한때 문법에 대한 과외 열풍을 좀 불러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작년 수능까지만 해도 어법 문항이 2문항이 출제가 됐거든요. 근데 특히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치러졌던 B형 같은 경우는 많게는 6문항까지 문법 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제가 학습법 하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문법에 대해서만큼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좀 차근하게 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A형으로 가게 되면서 각 A형, B형의 독립된 문항들이 있고 AB형의 공통으로 묻는 공통문항이 있습니다. 각각. 그래서
화법, 작문, 문법 같은 경우는 공통 문항이 2문항씩, 그 다음에 독서나 문학은 4문항, 5문항씩 해서 A, B형 각각 따로 묻는 문항들이 30문항, 공통으로 묻는 문항이 15문항 해서 총 45문항으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출제 범위와 출제 비중인데요. 이거는 A형 같은 경우는 출제 범위가 이제 우리 교육과정상에 배우는 교과목으로 따진다면 화법과 작문 1, 독서와 문법 1, 문학 1. 그러니까 이 과목들은 기본 개념이나 원리에 조금 더 충실한 이제 과목들이 되고요. 그 다음에 B형 같은 경우는 이제 2 과목을 이제 치르게 되는데 이 과목들은 원 과목을 바탕으로 해서 뭐 실제적인 부분이죠. 응용하거나 뭐 다양한 이제 담화 자료들이 나오면서 또 깊게 좀 심화되는 이제 과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평가원 쪽에서 얘기하기로는 A형 같은 경우는 출제 비중을 이해 능력에 좀 두겠다. 그 다음에 B형 같은 경우는 탐구 적용 능력에 두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실제로 뭐 A형이라고 해서 이해 능력만 출제하는 건 아니죠. 두루두루 출제를 하지만 이쪽 비중이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실제 이용 목적 분류표를 보시면 실제 수능에서 어떤 내용을 출제할 건가가 대충 짐작이 돼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세로축이 내용 영역이라고 돼 있잖아요. 아까 우리 과목 얘기하면서 제가 내용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화법, 작문, 문법, 독서, 문학에 대해서 묻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로축은 행동 영역입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 사고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 능력을 묻겠다는 거예요. 그럼 종합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화법, 작문, 문법, 독서, 문학이라고 하는 각 내용 영역에 대해서 이 아이가 이런 사고 능력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느냐라고 이제 묻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문항수를 배분하고 45문항을 이제 짜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이죠. 그래서 실제 수능에서는 어떤 문항들을 묻게 되는가가 일목요연하게 좀 읽힐 수 있죠. 네. 제가 내용 영역별 평가 목표하고 행동 영역별 평가 목표를 가져왔는데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중요하지 않은 건 다 빼버리고요. 앞에 화면 보시면 그 내용 영역별 평가 자료와 작품만 제가 따로 좀 정리를 해뒀어요. 이게 뭐냐 하면 실제 아이들이 수능 시험지를 받았을 때 어떤 텍스트, 어떤 자료, 어떤 작품을 갖고 이제 문제를 풀게 되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화법 같은 경우는 대화나 연설, 강연, 토의, 토론, 대담, 협상, 발표 자료들을 줍니다. 그리고 이걸 갖고 애들이 이제 화법의 원리나 개념 같은 것들을 이제 분석적으로 이제 읽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 독서 같은 경우는 유심히 봐주셔야 돼요. 이게 독서가 이제 뒤에 가면 이제 굉장히 제가 강조를 많이 할 텐데 독서가 정말 방대한 영역에서 출제가 됩니다. 근데 주로 어떤 학문 분야에서 출제가 되냐 하면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 분야거든요. 그러니까 뭐 방대하다고 해서 뭐 아무렇게나 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려져 있는 중요한 그런 학문 분야에서 아주 그 중요한 이제 내용들을 이제 출제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A형, B형은 분명히 수준별 수능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거 차이를 두려고 평가원이 많이 노력을 합니다. 화법 같은 경우 보시면요. A형 같은 경우는 대화나 대담 같은 가벼운 대화 자료를 줘요. 담화 자료를. 근데 B형 같은 경우는 토론 협상. 그러니까 비판도 나오고 평가도 나오는 고차적인 담화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B형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지문들이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작문 같은 건 좀 비슷한데 전통적으로 지금 나온 4번의 A, B형 수능을 보면요. 7번 문항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그게 늘 3점짜리 이제 배점이 들어가면서 비슷한데 A형은 그냥 자료 활용 정도에 머무는데 B형 같은 경우는 개요짜기하고 결합을 해요. 그러니까 정보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라도 한번 보시면요. 읽어야 될 자료 자체가 많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시간을 많이 소요합니다. 그 다음에 문법 같은 경우는 A형하고 B형하고 비슷합니다만은 B형의 가장 큰 특징은 중세국어 문법을 묻는다는 거죠. 16번 문항입니다. 그게 B형인데 이 중세국어 문법 문항을 굉장히 아이들이 어려워합니다. 읽어내는 것 자체를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미리 대비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고, 독서 같은 경우는 A형이 기술 지문이 이제 그 독립적으로 출제가 되고, 그다음 A형에서는 기술 제재가, 그리고 B형 같은 경우는 독서 원리 제재가 이제 출제가 이제 됩니다. 문학 같은 경우가 이제 A, B형 차이를 제일 이제 만들어내는데요. A형 같은 경우는 고전 시가가 출제되는데 현대어로 다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뭐 독해하는데 큰 지장은 없겠죠. 근데 B형 같은 경우는 고어로 표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해석해서 뭐 분석하기를 떠나서 해독 자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등급 차이가 거기서부터 좀 벌어지는 거고, 현대시 같은 경우는 A형이 한 편을 주는데 B형은 2편을 줍니다. 그러니까 막 공통점을 찾는다든지 뭐 아주 고차적인 사고를 좀 요하는 그런 문항들이 좀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차이를
설명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배점 차이를 한번 보시면요. AB형의 그 차이를 둘리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 79쪽에 어머님들 한번 보시면 A형, B형 배점이 있는데 이게 앞에 화면에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붉은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이제 A형 쪽에 보시면 과학과 기술 지문에 각 7점씩 해서 배점이 14점이나 됩니다. 그런데 B형 같은 경우는 과학 지문 단 하나에 5점만 배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A형은 이제 이과형이 주로 이제 선택을 하니까 과학기술 쪽에 비중을 더 두는 거고, 이제 B형 같은 경우 이제 문과 애들이 이제 많이 그 선택을 하니까 인문이나 독서원리 같은 인문제재의 성격의 문항들을 많이 낸다는 거죠. 특히 이제 국어형 같은 경우는 인문이 배점이 4점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아이가 어떤 그 영역을 선택할 건가에 따라서 공부해야 될 그 영역이 좀 달라진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문학과 독서 지문의 출제 경향하고 출제 예측이라고 해서 2014학년도 수능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4번의 평가원 시험이 치러졌어요. 2012학년도에 치러진 그 예비평가부터 시작해서 그 지문들을 지금까지 추적하면요. 2015학년도에 출제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출제된 지문들을 통계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요. 문학 같은 경우는 공통지문으로 고전시가가 분명히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시나리오나 수필이 번갈아 출제가 됐거든요. 지금까지 4번의 시험에 걸쳐서. 6월 모의평가 같은 경우는 평가원에서도 실험적인 이제 문항들을 많이 내요. 그리고 평가한 사람들도 바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패턴화되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패턴이 읽히면 이제 애들한테 뭔가 이제 읽혀지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전 수능까지는 문학이 갈래복합으로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현대시나 뭐 수필 같은 거를 엮어서 막 아주 고차적으로 내는 문항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은 독립갈래별로 문항을 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뭐 다른 걸 엮어서 공부할 필요는 없죠. 각각의 장르별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독서 같은 경우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과학, 예술, 사회 중에서 아마 공통지문으로 출제가 될 거다. 최소한입니다. 네, 최소한의 예측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뭐 이거 퀴즈는 아닌데요. 어머님들 뭐 좋아하시는 연예인 사진인데 혹시 두 장의 사진 보시고 차이점을 혹시 찾을 수 있으시겠어요? 한번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차이점. 뭐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두 사진의 차이점은 없습니다. 똑같은 사진이에요. 이게 제가 왜 이 사진을 보여드리냐면 수준별 수능의 그 의미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게 AB형 선택형 수능으로 오면서 평가원이 내세운 게 뭐냐면 학습 부담을 줄여주겠다. 그래서 A형 같은 경우는 확실히 B형보다 쉽게 내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4번의 시험을 쭉쭉 치러오면서 그다음에 교육청이 시험들을 치러오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A형의 최상위권 있지 않습니까? 얘들 다 5대 가는 애들이거든요. 쉽게 내버리니까 얘네들이 변별이 안 돼요. 그렇다 보니까 얘네들을 등급 이제 구분 지으려고 얘네들을 평가할 수 있도록 독서 지문 같은 데서 아주 고난도의 지문을 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A형이 오히려 독서 같은 게 더 어렵게 출제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준별 수능이 이제는 의미가 없어졌다는 거죠. 이제 이런 비판에 직면하니까 또 그리고 이제 교육과정이 또 새로운 정부 들어서 이제 바뀌게 되면서 2016학년도 수능까지만 이 체제가 가는 거죠.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부모, 1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님 같은 경우는 수준별 수능을 염두에 두시지 않아도 돼요. 이게 통합형 이제 수능으로 가거든요. 이제 바뀐다는 거죠. 이거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만 갑니다. 이 체제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중요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능과 EBS가 연계된다는 얘기는 뭐 옛날부터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계되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연계된다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이나 학부모님께서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말 그대로 연계입니다. 이게 반영 출제가 아니거든요. 이 연계라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실제로 이제 EBS 교재랑 수능 지문이랑 보면 같은 문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계 출제라고 하는 건 그대로 출제하겠다는 게 아니라 개념 원리를 바탕으로 재구성해서 출제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 우리가 간과하는 거죠. 재구성해서 출제한다는 거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럼 실제로 어떻게 연계됐는지 간단하게 한번 짚어드릴게요. 뒤에 가서 학습법하면 또 나오니까. 화법, 작문, 문법 같은 경우는 EBS 교재하고 수능 문제하고 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개념 원리만 가지고 새롭게 출제를 하죠. 그래서 EBS 교재 공부할 때는 이 문항 속에 어떤 개념 원리가 녹아 있는지를
보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문항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독서 지문 같은 경우는 완전히 재구성합니다. 완전히 새로 써요. 교수님들이 그 이제 수능 합숙 들어가셔가지고.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 나온다는 거. 근데 문학 같은 경우는 약간 다릅니다. 작년 A형 같은 경우는 7개 중에 6개가 연계가 됐다 했고, B형 같은 경우는 8개 중에 5개가 연계가 됐거든요. 그런데 연계가 말은 연계지, 현대시나 고전시가는 진짜 말 그대로 반영 출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워낙 짧은 데다가 이게 원전 해소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그런데 소설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소설 같은 경우는 EBS 지문에 다른 부분을 내거나 아예 다른 작품을 가져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엄밀히 말하면 연계라고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점을 좀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들한테 올해 이제 수능에 EBS 연계 교재 종류와 책수를 조금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어머님들이 이제 아이들이 이제 책을 산다고 하는데 뭐 어떤 책을 사서 얼마만큼 공부하는지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제가 알려드려요. A형, B형 총 4종에 5권입니다. 4종에 5권. 뭐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뭐 애들이 책 산다고 자꾸 돈을 달라는데 얘가 무슨 책을 사는지 알고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 인터넷 완성 사야 돼요. 뭐 돈 주세요. 그러면 그래? 열심히 해. 돈을 주는데 인터넷 완성이나 책은 없거든요. 이거 보셔야 됩니다. 인터넷 완성에 책이 없어요. 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잠깐 뭐 조금 쉬었다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제가 2014학년도 수능 국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조금 도와드렸고요. 잠깐만 좀 쉬었다가 있습니다. 이게 화면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님들. 화면 보이세요? 이게 잘 안 보이시죠? 불빛 때문에 잘 안 보이시는구나, 그렇죠? 이게 그 아이들이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이제 외계어 비슷하게 막 이모티콘 써가면서 이제 대화하는 내용인데 굉장히 암호 같죠. 이제 엄마 아빠가 못 알아보는 내용이죠. 이게 뭐 이렇게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잠깐 해석을 해드리면 너 집이야? 응, 학원 갔다 왔어. 눈이 깜빡깜빡해. 이따가 나와서 봅시다. 피곤해 풋풋. 그냥 오늘 보지 맙시다. 안 나올 거야? 그럼 토라질 거야. 오늘 정말 피곤해. 못 나가겠어. 내일 학교에서 봅시다.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잘 쉬어. 뭐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되시나요? 근데 저는 이게 여기서 이제 그 해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대화를 나누는 아이들의 그 학습에 대한 그 부담감, 비애, 이제 아이들이 만나서 뭐 대화도 하고 좀 놀아야 되는데 이 대화 속에 뭐가 녹아 있냐면요. 나 오늘 피곤하다 학원 갔다 와서 도저히 안 되겠다. 내일 학교 가서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말 많은 학습 부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님들께서 뭐 오늘도 이제 학습법 배워 가셨다고 또 야 이거 해봐라 이거 좋다더라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아니라 그래 공부한다 고생 많지. 그리고 슬쩍 뭐 이런 오늘 뭐 교재 쓱 내놓고 그죠? 뭐 이런 것도 있던데 하고 나오시면 돼요. 그죠? 예. 그다음 강의 내용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진짜 핵심 이제 내용입니다. 이제 국어 기본 학습 전략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좀 짚어볼 텐데요. 제가 아까도 뭐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까 그 제가 얘기하면서 제가 이 강의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학부모님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매년 수능이 치러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문 교육면에 보면 뭐 정말 좋은 학습법들 넘쳐납니다. 근데 이게 우리 아이하고 맞지 않으면요. 이게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학습법 이렇게 보시고 야 이게 이거 한번 해봐라 이렇게 강요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애들이 하냐 하면 그 절대 안 하거든요. 그럼 부모님대로 속상하고 애들은 애들대로 스트레스 받고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오히려 그죠. 이런 다양한 학습법을 할 수 있는 학습 능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그게 결국은 오늘 이제 제 강의의 어떤 핵심 테마가 되는데 생각하는 힘이죠. 그러니까 다양한 학습법을 소화낼 수 있는 그 학습하는 데 필요한 근본적인 힘을 길러주는데 뭔가 부모님들이 초점을 맞추고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부터 계속적으로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사고력이거든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본질적으로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사고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올해 수능부터 이제 성취도 평가의 어떤 느낌이 나면서 지식을 막 강조하다 보니까 그 약간 그 어떤 느낌을 받나 하면요. 그러니까 사고력보다는 지식
대해서 더 치중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착각을 불렀기 때문에 천만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취도 평가의 성격으로 가더라도 국어 교과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본질적으로 의사소통 능력이나 범교과적인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교육과정의 개편과 상관없이 늘 국어 교육의 내용 요소의 핵심은 사고력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94년도부터 지금까지 수능이 치러지면서 다양한 그 틀의 변화가 이루어왔지만 사고력을 측정하는 시험의 성격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고력이 늘 핵심이 되었다는 거 이게 초점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수능 국어에서 이제 등급을 아주 높게 받으려고 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면 EBS 교재나 뭐 그 교과서를 풀 때 내가 어떻게 하면 문제를 잘 풀까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고력을 기르는데 이 교재를 활용할까라는 것에 초점을 좀 맞춰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아이들이 이제 EBS 교재를 공부하는데 그 EBS 교재를 공부하다 보면 실제로 근데 이 사고력을 좀 기르기가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요. 연계 70%라는 게 자꾸 보도가 나오니까 애들이 그걸 깊이 생각하기보다 자꾸 그냥 푸는 데 자꾸 집중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제가 EBS 교재가 몇 권이라고 그랬죠? 4종에 5권이거든요. 근데 학습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그게 1학 때 교과서 내용을 압축해서 요약해 놓고 문학 막 들어가거든요. 근데 1학 때 놀다가 3학년 때 가서 EBS 하면 되겠지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느낌으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되면 도저히 그 안에 있는 개념들을 소화를 못 해내요. 그러니까 찬찬히 앉아서 이 지문에 대해서 깊이 사색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문제 풀기에 막 급급해 시작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사고력을 기를 수 있냐라고 하는 건데 근본적인 겁니다. 진리는 간단하거든요. 전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수업하면서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요. 그게 전통적인 학습법으로 하면 예습하고 조금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예습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학습법이라고 제안을 드린다면요. EBS 교재 같은 경우는 이제 나가야 될 분량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해야 될 부분. 그럼 그걸 집에서 미리 자기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쭉 이제 읽다 보면 자기가 이해하는 부분과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나오겠죠. 그렇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을지라도 이 생각하는 시간들을 좀 가져야 돼요. 이걸 지나지 않으면 절대 수능 고득점은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딱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이해하고 모르는 걸 딱 들고 이제 교실에 들어갑니다. 그럼 선생님 설명을 들으면 자기가 이해한 부분은 선생님 설명을 들을 때 확실하게 도장 찍을 수 있어요. 아, 이건 내가 확실히 이해한 부분이구나. 근데 이제 모르는 부분은 이제 귀가 솔깃해지면서 이제 주목하게 되는 거죠. 선생님 설명에. 그러면서 선생님 설명을 자세하게 이제 듣게 되는 효과가 이제 생깁니다. 그리고는 이제 수업이 끝나면 자기가 이제 이해했던 부분과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이 그 시간 안에 모두 해결이 되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와서는 내가 혹시 놓친 부분이 없나 정도를 한번 쭉 쭉 훑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다음 시간에 또 예습할 시간이 또 확보가 되겠죠. 그렇죠? 뭐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공부 시간이 확보가 되면서 제가 이름 붙이기로는 개인적인 선제적인 선행학습이 가능해지는 거죠. 개인적인 선행학습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미리미리 땡겨서 계속 공부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아이들은 이제 실제로 이제 수능 고3 교실에서 수업해 보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재만 들고 들어와 있다가 이 지문 내용이 어려우니까 선생님 설명만 듣고 자기가 이해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건 굉장히 착각입니다. 어떤 공부든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 보지 않으면 그게 자기 것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착각하고 이제 있는 아이들은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교실 문을 딱 나가는 순간 선생님 설명 들었던 거 거의 대부분 다 까먹습니다. 예. 그다음 두 번째는요. 학습 계획을 좀 면밀히 세워야 된다는 건데 이것도 뭐 학부모님들 다 아시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우선 신문기사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헤럴드 기사인데요. 작년 기사입니다. 이게 안 믿기시겠지만 수험생 45%가 학습 계획 없이 그냥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뭐 불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어떤 그 결과인지는 학습 성취도 차이가 얼마나 나냐면 한 7, 80% 정도. 학습 계획이 있는 아이 없는 아이가. 그러니까 학습 계획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학부모님들 댁 가시면요. 고3이든 고2든 한번 체킹은 하십시오. 그러니까 야, 학습 계획은 세우고 공부하냐? 너 요즘 무슨 공부하냐? 뭐 이렇게 하겠죠? 이 틀은 한번 좀 이렇게 확인하시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 세워야 되는지 잠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그 3학년 기준으로 그렇죠?
어떤 큰 거시적인 틀이에요. 이게 주기를 좀 세워야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제가 요 틀은 어떤 틀이냐면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이제 실제 본수, 본래 수능, 이제 본수능. 그래서 중간 목표, 그다음에 요게 이제 거시적인 틀이거든요. 요게. 그러니까 주기는 학생마다 달라요. 이게 제가 학습 계획 세울 때마다 어떤 획일화된 틀은 안 됩니다. 그 아이의 수준이나 그 아이가 좋아하는 성향대로 맞춰주시면 돼요. 요거 같은 경우는 중간, 최종 이렇게 이제 나눠지거든요. 이제 3월, 5월 같은 경우 이제 6월 모의평가를 견주고 이렇게 신학기 딱 이렇게 계획 세우고요. 그다음 6월 모의평가 치고 7, 8월 방학, 9월, 그다음에 10월 마지막 한 달하고 이제 수능으로 가는 이제 스타일이죠.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세우는 겁니다. EBS 문제집은 내가 3월에부터 6월까지는 뭐를, 그 다음에 7, 8월에는 뭐를 이렇게 딱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제가 좀 이따 강조할 텐데 기출문제를 푼다면 3월 달에서 5월까지는 어디 이렇게 분량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취약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취약 분야가. 그렇죠. 그러면 요 달에는 내가 문법을 내가 집중 보완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우고요. 요게 일단 뭐 거시적인 틀이면 틀입니다. 틀인데 근데 요거 가지고는 안 되죠. 월 단위나 주 단위로 다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게 되면 기출 같은 경우는 내가 그러니까 몇 년도 수능에 몇 회의 독서 영역까지, 뭐 문학 영역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주 단위, 월 단위로 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문법을 내가 만약에 한다. 문법은 교과서거든요. 교과서 갖고 이제 준비하셔야 돼요. 이제 취약점 보완해야 되는데 그럼 문법을 내가 본다면 쪽수까지 딱 정해야 됩니다. 내가 요 부분 달에는 요 부분, 그죠? 그리고 만약에 의문론, 뭐 예를 들어 통사론, 이것도 파트를 정해서 정확하게 내가 달성할 목표들을 좀 정해놓고 학습 계획을 좀 세워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학습 계획을 좀 세우시고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수능 기출 문제 풀이를 이제 병행하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EBS 문제는 사실 그 뭐 수능형 문항을 대비하기 위한 이제 연습용 문항이겠습니다만은 실제 대한민국의 어떤 문제집도 수능 기출 문항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제가 그러니까 수능 출제 과정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교수나 교사로 이제 구성된 출제진이 한 달간 합숙을 하면서 개인당 몇 문항을 내냐면 2문항 내지 3문항을 냅니다. 한 달간. 그것도 하루에 잠을 몇 시간 자냐면 2시간에서 3시간을 자요. 야, 들어가서 뭐 하냐?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정말 복잡하고 정말 고도의 출제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렇게 이루어지는 그 문항들이 세상에 어떤 문항이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최고 수준의 문항이거든요. 아이들이 수능에 익숙해지려면 그런 수준급의 문항들을 많이 풀어보는 것이 가장 빠른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려면 지금까지 나온 수능 기출 문제를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풀고 푸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고3 수업 하다 보면 애들이 이거 수능 기출 문제는 뒤로 빼고 이게 EBS만 하니까 좀 불안하니까 사설 문제집을 갖다 풀거든요. 근데 그 문항은 그렇다고 해서 그 문항이 나쁜 건 아니고 좋은 문항도 있지만 오류도 많을 뿐더러 절대 수능 문항지를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능 기출 문제를 어쨌든 병행해서 풀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 풀다 보면 뭐가 익숙해지냐면 수능 문항 유형이나 그다음에 출제 방식이나 실제로 출제하는 교수님들의 어떤 성향 같은 것도 읽혀진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문항의 질이 익숙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럼 수능 기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 수능 기출 문제 풀 때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EBS 교재든 수능 기출 문제든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된다고요? 내가 사고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어떻게 활용할 건가에 초점을 둬야 돼요. 문제를 많이 푼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 이제 수능 기출 문제 푸는 거 보면 정답 해설지가 없습니다. 수능 기출 문제는 평가원에서 정답만 줘요. 근데 이제 사설 기관 같은 데서 보통 이제 해설서를 좀 내주긴 하지만 그 해설서를 보고 공부하는 순간 제가 봤을 때는 등급 향상은 포기해야 됩니다. 왜? 생각의 힘이 자라질 않거든요. 해설서를 보는 순간 자기는 이해했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그냥 눈으로 읽은 수준에 그냥 그쳐버린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간단히 팁을 좀 드리면요. 우선 이제 수능 기출 지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문이 나오면 각 문단의 중심 내용을 파악해야 돼요. 문단에 뒤에 또 나오겠지만 제가 강의하겠지만 수능에 출제되고 있는 독서 지문 같은 경우 예를 들면 800에서 한 1000자 분량의 5개 문단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주 짧은 글이죠.
이제 그 글의 내용들을 읽어가면서 문단의 핵심 내용을 이제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이 문단의 핵심 내용을 파악해야 되는 이유는 글의 논지 전개 방식을 읽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수능 지문 같은 경우는 인문, 사회, 예술 혹은 과학기술 지문은 조금은 다른 패턴으로 흘러갑니다.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이제 그 패턴을 이제 읽어낼 수가 이제 있다는 거죠. 이제 문단 내용을 파악하다가 보면. 그러면 이제 그리고 실제 수능에 출제되는 지문이 어떤 패턴으로 흘러가는지 애가 어느 정도 감이 좀 잡히기 시작합니다. 하면. 그리고 지문 전체 내용을 이제 전체 다 읽고 나면 핵심 내용을 이제 좀 정리를 좀 해봐야 되죠. 해보고 난 다음에 3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지문을 다 읽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선택지로 넘어옵니다. 이제 문두를 읽고 이제 선택지를 분석할 건데, 선택지를 볼 때 아이들이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정답을 체킹해요. 그 답을 확인합니다. 맞으면 그냥 지나가요. 패스, 통과 이렇게 그렇죠? 틀리면 이거 왜 틀렸지? 하고 다시 생각하고는 답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답이겠구나 하고 지나가 버리거든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꼼꼼하게 각 선택지별로 이 녀석이 왜 정답이고 이 녀석이 왜 오답인지를 자기 스스로가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계속 설명하면서 가야 됩니다. 적어가면서 그게 분석하는 거죠. 제가 수업 시간에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선택지가 있으면 구절 단위로 끊어가면서 아주 정밀하게 요 구절까지는 예를 들어 지문에 어떤 문단에 어떤 내용이 있어서 이거는 맞는 부분이다. 요 구절은 어떤 문단과 배치되기는 틀린 부분이다. 아주 미세하게 끊어가면서까지 분석해라 그러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능력이 길러지냐면 분석력하고 사고력이 자동적으로 길러집니다. 그것만큼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이제 검증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학습 동아리 같은 거 이제 만들었거나 친한 애들하고 이제 맞춰보는 겁니다. 야, 너 이거 어떻게 생각했어? 뭐 이렇게 맞춰보고, 그죠? 그럼 뭐 그 아이들끼리 좀 해결이 잘 안 되면 선생님한테 들고 와서 이 자기가 풀었는 이제 내용들이 솔직하게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선생님한테 이제 확인받을 수 있거든요. 그때 이제 아이들 실력이 많이 는다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독서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하고 약간 반복은 좀 되는데, 제가 이제 아까 5개 영역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쵸? 화법, 작문, 문법은요, 쉬운 수능의 기조를 유지하고, 또 1교시 국어 영역에 대한 인지적 부담을 줄여주려고, 화법, 작문, 문법은 수능에서 그렇게 어렵게 출제를 하지 않습니다. 쉽게 간다는 거죠. 그리고 문학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지만 EBS 교재가 현대시나 고전시간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대로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죠. 현대소설 정도만 이제 그 EBS 교재에 실린 부분 말고 뭐 전체적인 줄거리나 이런 거 좀 알아두면 되고요. 근데 독서는 그렇지는 않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독서 같은 경우가 이제 아이들이 제일 유념해서 이제 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이게 제일 중요하냐면 뭐 또 반복되는 얘기겠습니다만 대학에서 가장 요구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 평가원에서는 이 독서 지문 가지고 난도 조절을 하고 있다. 난이도 조절을 하고 있다. 이거 좀 아시면 되고요. 독서 지문을 더 유념해서 EBS 교재에 실린 독서 지문을 유념해서 더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려운 내용 같은 게 나올 수 있잖아요. 독서 지문 같은 경우는. 그쵸?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인문, 사회, 과학, 기술 막 다양한 분야에서 나옵니다. 근데 EBS 교재 지문을 보시면요. 공부 좀 하는 아이들이 들고 오는 지문은 국어 선생님도 이해를 할 수 없는 지문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걸 이제 국어 선생님이 같이 풀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현상적 차원이지 그 지문에 녹아 있는 그 밑에 이렇게 이론들이나 어떤 개념들이 엮어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 해주거든요. 이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국어 선생님한테 오는 게 아니라 전공 교과 선생님한테 들고 가야 돼요. 예를 들어 물리 지문 같은 경우는 저도 수업할 때 이해가 안 되면 물리 선생님한테 질문하거든요. 선생님 저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학생입니다. 이렇게 하고 제가 저도 이론을 이해하고 그 개념을 이해해야 수업 시간에 가서 애들한테 설명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전공 선생님한테 가서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그래도 근데 애들이 잘 안 갑니다. 미안해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죄송해서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 초롱초롱한 눈망울 오른 제자를 누가 이렇게 마다하겠습니까?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무조건 찾아가서 질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팁이 있어요. 근데 가가지고 문제집 하나 들고 와서 불쑥 내밀고는 이거 답이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 천하에 뭐 날고 기는 선생님도 그걸 답변을 못하죠.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가면
선생님, 이 지문은 어떤 내용의 지문인데 제가 풀다 보니까 요런 선택지가 이해가 잘 안 돼요, 선생님. 이걸 좀 그러면 선생님도 대충 무슨 지문인지 알고 수준에 맞춰서 설명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질문하러 가면 정말 중요한 팁이 하나 있습니다. 그냥 그 문항에 관련된 것만 그치면 안 돼요. 선생님, 혹시 요 지문하고 관련된 조금 관련된 이론이 좀 있을까요? 요가 좀 관련된 더 중요한 개념 없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선생님들이 또 친절하게 그런 것 또 주세요. 그러면서 배경 지식이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확장되면서 자연스럽게 배경 지식이 쌓아간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하면 좋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학습 동아리가 많은 편인데요. 학습 동아리를 만들어서 이게 스스로 하는 수능 국어 학습법이잖아요. 내가 어려운 독서 지문이나 문학 작품을 내가 얼마나 이해했는지를 알려면 딴 게 없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그걸 설명해 보면 내가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학습 동아리 같은 거 만들어서 자, 이 지문이 이번 주에 제일 어려웠어. 그러면 내가 한번 설명해 볼게. 내가 이해한 대로. 이거 쭉 설명하거든요. 그래도 설명하다 자기가 턱 막혀요. 그건 자기가 이해 못한 부분이에요. 정확하게 이제 원리가 개념이 설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묻습니다, 서로가. 같은 부분인데 난 이렇게 이해했는데 넌 이렇게 이해했네? 그럼 서로 달라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아이들이 집중적으로 토론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사고력이 무지하게 길러집니다. 아주 내용도 심화가 되고요. 선생님 수준 이상으로 깊어져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EBS 교재에 대한 독서 지문에 대한 대비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 잠깐 좀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능 국어 기본 학습 전략에 대해서 제가 잠깐 한번 짚어드렸어요. 이제 요 다음에는 제가 내용 영역별로 조금 구체적인 얘기를 조금 짚어드릴게요. 지금도 계속 공부 얘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공부 얘기를 많이 하냐라고 하는 거죠. 이게 보시면 이게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냥 재밌으라고 만든 게 아니라요. 실제 설문조사한 결과입니다. 이게 보시면 10대부터 50대까지 가장 인생에서 후회되는 1위가 뭔지 아세요? 공부 좀 할 걸. 그렇죠? 60대, 70대 같은 경우는 4위가 배우고 싶다고, 70대 같은 경우 3위가 배우고 싶었는데 라고 후회한다는 거예요. 이게 남성의 경우는 이렇습니다. 그럼 여성은 좀 나을까요? 여성은 더 합니다. 1위부터, 그러니까 1위를 10대부터 70대까지 1위가 대부분 공부 좀 할 거라고 후회를 해요. 근데 보통 이제 보여드리면 어머니들은 30대 2번을 자꾸 보시는데, 이 남자랑 결혼한 거 이런 거 보시는데,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1위를 봐주셔야 됩니다. 1위. 공부 좀 할 거야. 그래서 오늘 돌아가시면 얘야, 네가 진짜 힘들어하고 너가 정말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이 공부가 누군가에게는 가장 후회되는 일이더라. 우리 힘내, 우리 아들, 이렇게 좀 등을 좀 두드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좀 내려옵니다. 수능 국어 내용 영역별 학습법에 대해서 조금 짚어보도록 할게요. 뭐니 해도 EBS 교재 이제 아시겠죠? 뭘 공부해야 된다? 독서 영역입니다. 문제는 독서 영역이에요. 문제는 독서 영역입니다. 그러면 독서 영역의 지문이 어떻게 출제되느냐? 그 출제되는 이제 방식을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2014학년도 수능 A형 기술 지문이 대표적인데요. 화제가 CD 드라이브에 가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CD 드라이브라는 것만 갖고 오고 내용 자체는 아예 다른 내용입니다. 제가 도움을 드리려고 드린 자료에 보시면 밑줄 그어져 있는 부분만 좀 유사하다 할까? 나머지는 전부 다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EBS 지문을 그냥 무턱대고 풀고 암기하겠다는 생각은 이제 전혀 의미가 없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의 방식은 EBS 지문을 이제 갖고 와서 출제를 하긴 하는데 어떤 한 부분을 아주 깊이 있게 확대해서 이제 출제하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2014학년도 수능 A형 인문 지문 같은 경우입니다. 그게 실제로 보시면 EBS 교재에 그 토인비의 문명에 관한 견해가 그 EBS 교재에 실려 있는데, 근데 실제로 이제 출제를 하면 토인비의 견해는 그대로 갖고 오면서도 EBS 교재에 그냥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개념 같은 거 있잖아요. 도전과 응축이라든지 창조적 소수와 대중의 모방이라는 이런 개념들을 붙들고 아주 깊게 있게 써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이제 출제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독서 지문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는 방법이 딱 나오죠. 어떻게 읽어야 되겠습니까? 암기하거나 문제를 반복해서 푸는 거 이제 전혀 의미가 없죠. 일단 EBS 지문을 뭐죠? 원리나 개념적 차원에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가장 핵심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지문을 읽는 자세나 태도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제가 자료를 하나, 사진 자료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누군지 아시겠어요? 예. 하정우입니다. 예. 보통 이제 모의평가나 전국 단위 학평 치고 나오면 1등급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의 포즈가 대부분 저런 포즈죠. 이제 멘붕의 포즈입니다. 예. 저는 포즈를 취하면서 아, 선생님 죽겠어요. 아, 이번 사회지문 진짜 나 풀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이런 막 앓는 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1등급 받는 아이 얼굴은 환해요. 뭐 자기가 잘 쳐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야, 선생님 요번에 저 사회지문 진짜 저 재밌게 읽었어요. 신선하던데요. 참신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반응이 뭐냐면 1등급과 1등급 아닌 아이들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1등급을 받는 아이들은요. EBS 교재 지문이라도 이게 수능을 치르기 위해서 내가 억지스럽게 풀어야 되는 수단이나 도구로 여기진 않고 진짜 궁금증을 가지고 학문을 대하는 태도로 깊이 있게 탐구하면서 즐기면서 읽어요. 이런 자세나 태도가 뭐냐면 개념 원리나 과정을 이해하는 진짜 근본적인 원동력이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억지스럽게 풀거든요. 그게 들어오겠어요? 그게 내면화? 내면화가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어떻게 읽어야 된다는 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죠? 네, 그 다음, 독서 지문에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아까 CD 드라이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이제 노출이 되냐면요. CD 드라이브 아까 보셨지만 내가 EBS 지문 정확하게 이해했어요. 근데 실제 수능에는 출제가 어떻게 되죠? 전혀 엉뚱한 게 출제가 됐다. 그럼 어떡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이거 근본적인 한계가 좀 있어요. EBS 지문은. 이게 난도 조절한다고 내면.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EBS 교재에 실릴 수 있는 방대한 그 이론들을 내가 배경 지식화해서 전부 내가 담아두면 좋은데 그게 가능할까요? 그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그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권해드리는 건 1학년 때부터 제가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는 게요. 각 학문 영역에 아까 얘기했던 인문, 사회, 개론서 같은 게 있어요. 그 개론서들을 한번 쭉 보면서 그 학문 분야에 자주 쓰이는 중요한 용어들이 있거든요. 개념들. 그런 것들을 미리 이렇게 조금 친숙하게 해두는 거죠. 그리고 원리나 이런 것들, 중요한 이론들을 이렇게 섭렵해 두는 거죠.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쌓아가다 보면 이게 잠재되어 있다가 폭발합니다. 3학년에 지문 같은 거 만날 때. 그리고 저는 뭐 신문이나 시사, 과학 잡지 이런 거 좀 읽어라 그런데 요즘 안 읽죠. 애들이 안 읽는데. 근데 이걸 뭐 달려들어서 뭐 죽이겠다는 식으로 막 읽을 필요는 없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툭툭 치듯이 읽어두는 거예요. 이렇게 가볍게 툭툭. 그러다가 자기가 호기심이 있는 게 나오면 뭐 스크랩 한다든지 조금 더 이렇게 좀 담아두고 조금 더 되새김질 할 수도 있고, 그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실은 등급 가르는 건 뭐다? 독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학년 때부터 계속 독서를 강조하는 겁니다. 이건 진짜 뭐 어디 가나 이거는 뭐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독서를 좀 강조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고3이다. 지금 고2다. 얘는 죽어도 책 읽기 싫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되잖아요. 대안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회과학 교과서를 정밀 독해하면 그나마 이제 사회학 쪽이나 인문학 그러니까 과학 쪽의 지문에 나오는 그 내용들이 교과서와도 이제 교과서 범위를 벗어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교과서가 좀 맞닿으면서 어느 정도 이론화되는데 좀 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과 사회교과서 같은 경우를 좀 찬찬하게, 좀 조밀조밀하게 좀 읽어두는 것도 하나의 이제 방법이 될 수 있고, 그도저도 안 된다라고 하면 아까 제가 수능 기출문제 풀라고 했지 않습니까? 고난도 기출만 모아가지고 그 녀석들을 계속 풀면서 이해력 중심으로 계속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서 영역의 이제 독서 지문 독해 전략인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독서 지문 같은 경우는 800에서 1000자 분량의 5개 문단이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문단은 무조건 중심 화제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딜 가나 똑같아요. 중심 화제 찾고. 근데 두 번째 문단부터는 좀 제재별로 좀 성격이 다릅니다. 인문, 사회, 예술 같은 경우는 이 화제가 어떻게 전개되냐를 보면서 접근해야 돼요. 대표적인 논지 전개 방식이 크게 3가지입니다. 대립, 분화, 상세화. 그러니까 대립은 화제 2개가 맞서면서 쭉 같이 내려갑니다. 분화는 하나의 화제가 밑으로 퍼지면서
하위 갈래로 쭉 퍼지면서 논의가 전개되고요. 상세화는 하나의 화제가 예를 들어가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이 돼요. 이제 그런 식으로 크게 범주화시키면 이제 그런 정도. 이제 그렇게 패턴화돼서 읽다 보면 읽는 요령들이 조금씩 생겨난다는 거고요. 근데 과학기술 지문은 좀 다릅니다. 얘네들은 과학기술의 어떤 원리나 흐름, 과정을 설명하는 지문이 많거든요. 그럼 그 흐름을 쭉 따라가면서 지문 독해를 해줘야 되고, 그때 중요한 이제 읽기 기술이 메모하며 읽는 겁니다. 메모하며. 이게 왜냐하면 과정이나 흐름이 좀 복잡해지면 이걸 잘 못 따라가거나 못 파악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이제 메모하면서 읽는 거라고 하는 것이죠. 독서지문 문항 구성 같은 경우는 학부모님들이 참고하시라고 제가 적어봤습니다. 이거는 뭐 아이들 쪽에 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돼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학 쪽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앞서 제가 강의했던 내용이랑 약간 좀 중복이 돼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시나 고전시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원전 그대로 출제가 된다. 그대로 그냥 EBS 교재만 충실히 받으면 된다. 그다음에 소설 같은 경우는 다른 작품이나 그 소설의 다른 부분이 출제가 되니까 그 작품에 EBS 교재에 실려 있는 그 작품의 전체 줄거리, 전체 어떤 인물의 구조 이런 것들을 좀 챙겨두면 좋죠. 근데 17개 시도교육청 중에 우리 교육청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10월 초쯤 되면 그해 나왔던 EBS 교재 중에 출제가 유력한 작품들을 뽑아가지고 선별해서 책으로 만들어서 애들한테 나눠줍니다. 거기 보면 이런 아주 중요한 작품들에 대해서 전체 줄거리, 뭐 인물의 구조, 관계 이런 거를 쫙 정리를 해두거든요. 그거 참고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이제 그런 거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장르별 독해 전략인데 이것도 너무 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참고만 하시라고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화법과 작문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인지적 부담도 줄여주고, 그 다음에 쉬운 수능 기조로 가니까 쉽게 출제가 된다는 거 그거 아시고, 다만 EBS 문항을 그대로 출제하지 않는다. 그래서 문항 풀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각각의 문항 속에 녹아있는 개념 원리를 좀 찾아서 그것들을 같이 정리하면서 보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고. 이제 문법입니다. 이거 제가 좀 강조해야 되는데, 문법은 3학년에 와서 절대 잘 안 돼요. 이게 매번 강조하지만 기초가 없는 애들은 아예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1학년 때부터 문법은 무조건 대비가 돼야 돼요. 이거는 통합형 수능으로 가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제가 하는데, 그럼 무슨 책을 보는 게 제일 좋냐? 교과서를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수능은 교과서에 나온 그 범주나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교과서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정확하게 이해해두는 게 제일 좋습니다. 교과서만큼 또 쉽게 쉽게 설명한 부분이 없어요. 이제 교과서 보시고 기본 지식에 하여튼 충실하게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문법을 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다 와갑니다. 이게 뭐 점수대별 학습법인데요. 이게 뭐 제가 최상위권, 뭐 중상위권 이렇게 쭉쭉 나눠서 설명을 드리는데, 근데 아이들마다 이게 다 달라요. 이게 뭐 패턴화되기도 어렵고 그냥 일반적 수준에서만 설명드리는 거니까요.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상위권 같은 경우는요. 각 영역의 개념이나 그 다음에 원리, 메타 개념 이런 기본기가 아주 탄탄한 학생들. 이 메타 개념이 좀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능의 내용적인 이해를 위해서 뭐 어휘 수준도 있어야 되겠지만 왜 이 지문을 얼마만큼 이해했는지를 물으려고 쓰는 용어들이 있잖아요. 문두나 선택지에서 뭐 화자의 정서를 뭐 파악한다면 뭐 정서라는 단어를 알아야 뭐 일단 뭐 풀 거 아니에요. 이런 메타 개념들이 어려운 개념들이 좀 있는데 이런 것들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아주 기본이 탄탄한 애들이죠. 이런 애들은 화작문 같은 경우는 한 문항도 놓치지 않도록 집중해서 좀 풀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화작문 풀 때 풀이 시간을 좀 최소화하는 연습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아까 독서 그 세계 최상위권 같은 경우는 아까 그 독서 지문 하나, 그죠? 세 문항이 승부처거든요. 그걸 풀 수 있는 시간을 좀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화법, 작문, 문법 풀 때 조금 시간을 조금씩 줄여가는 연습, 그거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독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승부처니까 EBS 지문을 그 어떨 때보다도 가장 깊이 있게 좀 읽어줘야 된다. 문학 같은 경우는 EBS 작품은 기본이고 1등급 맞으려고 하는 애들은 작품 외에서 EBS 교재 외에서도 출제되는 작품에 대해서 한번 좀 깊이 있게 좀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중상위권 같은 경우는 얘가 1등급으로 올라가기가 어려운, 그래서 매번 두세 개 정도 놓치는 문항들이 나옵니다. 그게 고난도 문항. 그 문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연습을 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합법 작문은 비슷합니다. 뭐 충실히 연말을 하면 되고, 그
그다음에 문법에 보통 발목 잡히거든요. 이상 등급을 주지 않는 애들은. 그러니까 문법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기본 충실히 좀 다져두시고, 문학 아까 마찬가지입니다. 최상위권하고. 근데 독서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태도를 좀 바꿔야 돼요. 좀 즐겁게 진짜 내 삶의 공부를 위해서 읽는다는 식으로 좀 읽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하위권 같은 경우는 문학이나 독서 한 영역 자체를 유독 어려워합니다. 그냥 아예. 그러니까 자기가 약한 부분이 뭔지를 알아서 한 3월이나 5월달 부분에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좀 보강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화법 같은 경우는, 화법 작문 같은 경우는 고난도 문항이 3점짜리 이런 거 자꾸 놓치니까, 자꾸 등급 내려가니까 그거 좀 연습하고, 문법은 개념을 알긴 아는데 이걸 적용하는 게 어려워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는 게 좋습니다, 중하위권 애들은. 그 다음에 독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본 개념 딱 세워놓고 하여튼 EBS 지문 충실히 쭉쭉 읽어내는 거. 그 다음에 문학 같은 경우는 EBS에 실린 작품만이라도 정확하게 이해하자, 이런 위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하위권은 이제 제가 봤을 때 한 5등급 이하를 하위권이라고 좀 보는데요. 이 친구들은 쉬운 독서 지문 자체도 읽어내는 걸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친구들은 6, 9등급 받는 친구들은 4, 5등급 올라가는 건 쉽거든요. 조금만 하면. 그래서 이 친구들은 욕심내지 말고, 독서 같은 경우는 지문 하나라도 문단의 중심 내용 파악하면서 천천히 지문의 내용을 장악하는 연습부터 조금 좀 하시고요. 그다음에 화법, 작문, 문법 같은 경우는 EBS 교재에 나오는 문항이라도 정확하게 좀 풀고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독서는 얘기했지만 아까 문단의 그 중심 내용 파악하는 연습, 그 다음에 문도와 선택지에 쓰인 아까 그 메타 개념 용어들, 그죠? 이런 것들 좀 정확하게 짚어두고, 그죠? 그 다음에 문학 같은 경우는 시나 소설 중에, 그러니까 다 맞추겠다는 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시나 뭐 소설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내가 집중 공략하는 것도 괜찮고, 그 다음에 독서 지문 5개 지문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2-3개 지문만 내가 맞추겠다라고 하는 정도로 집중하는 것도 등급 올리는 데 도움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한 이제 대부분의 강의 내용이고요. 이제 간단히 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하상욱이라는 분의 서울시라고 하는 시집에 실린 시거든요. 이 제목이 같은 목표를 가진 두 사람이라는 시입니다. 혹시 보신 분 있을 것 같아요. 그 마오하고 연하가 세계적인 그 스케이팅 라이벌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친구들의 목표는 같았는데 마오는 연하를 이기고 싶다. 근데 연하의 목표도 연하를 이기고 싶다였다는 거죠. 근데 마오는 저 목표를 갖는 순간 절대 연하를 넘어설 수가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능 대비하고 이제 공부하는 친구들, 적은 남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거.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도 다른 친구와의 비교보다는 너 스스로와의 싸움을 독려하시면서 이렇게 두드려 주시는 게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뭐 2가지 당부를 좀 드리면서 제가 오늘 강의를 좀 마무리할 텐데요. 사실 우리 사회가 경쟁은 없을 수가 없는 사회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근데 이 경쟁에서 우리가 조금 방점을 찍고 유념해서 봐야 될 거는요, 내가 이겼냐 졌냐가 아닌 거죠. 경쟁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내가 얼마나 성장했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수능도 사실은 경쟁 시험이지만 성장 과정의 일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시험을 치를 때마다 아, 내가 저보다 뭐 등수가 어쨌네 이런 것보다 내가 지난번보다 내가 조금 성장한 것 같아. 내가 좀 더 성숙한 것 같아. 뭐 이런 느낌을 가진다면 그 아이가 부담감 없이 스트레스 없이 공부를 쭉 잘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메아리 산에 가면 외치잖아요. 메아리를 많이 외치는데 메아리는 고스란히 되돌아옵니다. 시험 성적 나쁘다고, 엄마한테 뭐 스트레스 받았다고, 자기가 뭐 이렇게 자기를 비하하는 말투 뭐 이런 거 전부 자기한테 고스란히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자신을 향한 긍정적인 시선을 잃지 말고, 그렇죠? 자기를 향해서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는 그런 수험생이 됐으면 좋겠다고, 그런 자녀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내 아들 딸들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격려하는 그런 학부모님들이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예,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